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엇나간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정을 6개월 동안 선사해주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임윤택 센터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곳인가요? 네, 청소년 회복센터는 사법형 그룹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재판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그룹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행을 저질렀지만 소년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가정 환경에서 지내도록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청소년 회복센터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법원에서 판결받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오는 곳, 네네네. 이런 곳이죠. 그래서 보호자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저희 집에서 6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6개월 기간을 또 연장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6개월 처분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여기서 좀 더 학업을 유지한다든지 혹은 좀 더 성장해가고 자립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요청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보거나 또 판사님이 볼 때는 얘가 좀 더 그런 상황이 더 필요하다 생각되면 또 판결하기도 하고 해서 6개월, 그래서 1년간 또 지내기도 하고요. 가장 길게 있었던 아이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데리고 있었던 아이도 있습니다. 2년 정도나 네네네. 함께 지냈어요. 네네. 그럼 센터장님과 함께 하루 일과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 가정집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는 아이들은 학교 가고요. 이제 딸 많은 딸 부잣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딸 부잣집이네요. 예, 지금 저희 아이들이 8명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나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나이까지.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학교를 좀 일찍 가는 아이들은 7시에 출발하고, 어떤 아이들은 7시 10분, 7시 20분, 한 등교시키는 시간도 한 1시간 가까이 걸리고, 또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은 여기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딸 부잣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딸 부잣집 아버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태 함께 지낸 아이들의 수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2014년도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딱 11년째 되는 해인데 지금까지 지나간 아이들이 220명이 좀 넘습니다. 220명이나 돼요? 220명 중에는 네. 짧게는 일주일, 네. 일주일 지내다가 애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요. 네. 가장 길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장을 해서 한 2년 가까이 지냈던 아이들도 있고. 220명이면 아마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네. 딸부자 아버님이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는 처음에 센터장님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호칭으로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빠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그리움들, 그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은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어요. 저를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뭐 선생님 아니면 그 뭐 센터장님,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목사기도 하니까 목사님, 또 아빠 이렇게 자기들이 투표했는데 아빠가 10명 아이들이 있을 때 7표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아빠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참 그리운 존재구나,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여기는 저희 둥지 청소회복센터 아이들이 그룹 활동도 하고 또 다양한 교육도 받고 있는 사단법인 보물상자 사무실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또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어떤 센터장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상당히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들은 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평범한 분이셨고 네. 원만하게 커가다가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좀 방황하고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도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막 위기에 있었는데 겨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네.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보니까 이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심리적 갈등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의미를 더 느끼지 않고 있던 차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 19살, 20살 되는 시점에 제 친구 주변에서 제 친구 3명이 다양한 다른 사고들로 죽었어요. 그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야, 나보다도 더 잘 나가고 주먹도 잘 쓰고 더 그러던 친구들이 죽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치고 대학을 진학하고 뭔가 이런 인생의 고민을 가진 아이들, 방황한 아이들 위해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온 게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지내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얘는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판결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짐을 챙기는데 한동안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똑해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30분 가까이 동안 집 현관 앞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중증 장애인이셨어요. 어머니는 온 동네 재활용 쓰레기는 집 안에 다 들여놓고 집에 있기 싫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이제 싸움 난 현장에 휘말리게 됐는데 이제 다른 아이 부모님은 다 와서 애를 데려가는데 얘 부모님은 안 오는 거죠. 그 얘만 또 이제 신고되고 얘만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끝나도 가정으로 가기 힘든 아이가 저희 집에 왔고요. 그게 중2 이때 나이인데 8월 달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쳐서 합격하는 친구들보다 빨리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러네요. 그 아이를 보면서는 야, 6개월만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도 애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센터 운영하면서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아내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또 바쁜 일이 있을 때 저녁에 가끔 이 근처에 그 돼지국밥집을 갔었거든요. 돼지국밥집을 가면 애들이 막 너무 잘 먹잖아요. 그죠. 저녁에 딱 가서 저희 까만색 스타렉스가 딱 쓰고 자동문이 열리고 애들이 한 명씩 내리는데 화장도 했고 학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문신이 이렇게 있고 뭐지? 하고 저를 유심히 쳐다보셨나 봐요. 제게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진짜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기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이분 나름대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야, 자들 먹는 게 장난이 아닌데 쟤들 데리고 어떻게 저렇게 새끼 먹이고 삽니까? 식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냐. 자기는 데리고 살아나면 못 사는데 네. 밥은 먹일 수 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네. 또 주변에 있는 식당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와. 참 놀라운 게 애들이 뭐 공짜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분들 왜 우리한테 잘해줘요? 왜 우리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진 불만이 또 학교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 사회 전체를 향한 분노와 불만을 가졌던 애들이 그런 어른들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책은 제가 둥지센터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아빠 해주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둥지를 거쳐왔던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중에 보면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앓고 있지만 이 다음에는 아름다운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이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화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어떤 한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에게 엄하게 벌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비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범죄를 보면서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혼숙을 하고 어떤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드나든다? 그렇다면 그 애들 출입시키는 업주가 있는 거고요. 여자아이들이 막 성매매를 하고 조건 만남을 하는 어떻게 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을 사는 성매수를 하는 성인 남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쁜 어른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을 전반적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만 건 정도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문에서 접하는 강력한 사건들은 0.5%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건 하나로 우리가 엄벌을 처하자 이것보다는
더 많은 95%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건가, 이 사회 안에서. 그런다면 그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 청소년회복센터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소년원에 갔다 온 아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제한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럼 나오면 그런 유혹에 또 다시 환경에 또 노출되니까 노출이 되는 또 범죄를 거네요. 저지르는 경우가 네. 너무 많고요. 근데 저희 청소년회복센터 아이들은 같이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는 동안에 도망갈까? 학교를 갈까? 학교를 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출도 하고 시간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저희가 필리핀에 여러 가지 쓰레기 마을이나 오지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힘이 생기니까 가정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바른 걸 선택하는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센터 아이들을 조사를 하니까 재빙하는 확률이 24%로 절반가량 그렇죠. 줄어들었네요. 절반가량이죠. 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 정책 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돌보는 회복센터의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이제 10만 건 가까운 청소년 범죄가 생기는데 부산은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네. 한 10,000건의 정도 사건 중에 네. 재판받는 아이들이 2,500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럼 2,500명 중에 80%인 근 2,000명 가까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로 나오게 돼요. 또다시 사고치고 사고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부모님이 못 챙기게 되면. 근데 부산에 회복센터가 5개가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20명씩 데리고 있으면 한 100명 정도의 아이들만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2,000명의 아이들 중에 100명만 챙겨 나머지 아이들은 회복센터 와야 되지만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인원이 다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운영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지냈던 딸들 그리고 네네.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딸들 그리고 앞으로 또 지낼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꼭 해주고 싶은 어떤 한마디는 5년 뒤, 10년 뒤 자신에게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살아주고 좋은 선택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감히 이런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어렵지만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네. 많이 들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 해주셔서 사회에 좋은 영향 많이 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청소년 교화 활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어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